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업 사업체. 금융업 사업체만 다루면 중요한 사업체는 거의 다 다루는 셈이죠. 그래요. 뭐 모든 사업체를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사업체만 다루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현 시대에는 전문적인 금융기관들이 여러 업무를 담당한다.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업무들이 모두 금융업에 속한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다룬다고 해서 그 업무들이 다 금융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선 금융업이 무엇을 다루는 산업인지 알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구별할 수가 있겠죠. 또 금융업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요. 금융업 사업체를 알 수가 있잖아요. 시장이 발전하면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화폐와 같은 교환 수단이 생긴다. 그렇죠. 물물 교환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자 화폐가 생기고 예전에 얘기했죠. 화폐가 널리 유통되다 보면 화폐를 다루는 전문기관이 생기는 거죠. 그 전문기관이 금융기관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화폐를 다루는 업이 사실은 이제 금융업이다. 바로 이 교환수단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이 금융업에 해당한다. 그렇죠. 현 시대에서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거래 역시 금융기관에서 다룬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채권을 사고 팔고 금융기관이 하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이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 주식, 채권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교환수단을 다루는 일, 즉 금융업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자. 즉 화폐와 같은 우선 화폐와 같은 교환수단을 발행하는 일이 있다. 좀 금융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화폐에 대해서 아는 일이 중요하죠. 근데 사업실 다루는데 또 화폐를 또 먼저 다룰 수는 없잖아요. 또 화폐도 또 따로 다루어야 되겠죠. 하여간 그거는 이제 뒤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다루는 게 맞죠. 화폐는 좀 어렵잖아요.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우선은 뭐 기본적인 것을 다루겠죠. 초반에는 화폐도 제대로 알려면 이런 기본적인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잘 모르고 고차원적인 것을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부터 분명히 알아야 한다. 현 시대 경제는 어떤가요? 자본시장 하면 그때 자본시장은 또 화폐를 뜻하기도 하죠. 또 그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 자본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채 더하기 자본은 자산이다. 그때 자본은 순자산, 그 지분을 뜻하기도 하고 또 자본은 사업체를 뜻하기도 하고 이 뜻 저 뜻으로 쓰이죠. 그 개념이 정확하게 구축되지 않으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식을 할 수 없다. 그래요. 명확한 개념이 없으면 인식이 안 된다. 다르게 개념을 써버리면 서로 대화도 안 되는 거죠. 대화도 안 되는 거고. 얘기했지만 개념을 통해서 생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아가 판단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설명했죠. 재산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자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판단 역시 완전히 달라진다.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규정을 가져야 된다.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현 시대 다양하게 이제 경제를 다루는, 생산과 소비를 다루는 견해들은 어떤가요? 개념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현 시대 경제학은 다 엉터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념이 규정되지 않는 상태, 개념조차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떠한 견해가 나오건 엉터리다. 개념 규정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생각이 전개될 수가 있다. 생각이 전개되고 이제 깊은 생각을 하더라도,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전개되면 어느 순간에 가면 혼동 속에 빠지게 된다.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얘기했죠.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규정된 개념 없이 그냥 생각 탐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식이 쌓이다 보면 혼돈에 완전히 혼동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못 쓰는 거예요. 30년 연구했다지만 기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30년 동안 완성한 책은 자본론 1권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막 이 뜻 저 뜻으로 막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쌓이다 보니까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까던가요. 혼동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못 쓰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규정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썼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선 화폐와 같은 교환 수단을 발생하는 일이 있다. 그렇잖아요. 책 뭐 한 권 쓰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거를 쓰니는 하루에 보니까 한 5, 6페이지 쓰잖아요. 그러면 한 페이지에 한 2, 3페이지 되니까 5, 6페이지 쓰면 책 2, 3페이지 쓰는 거잖아요. 한 달이면 400페이지 쓰는 거죠. 1년이면 10권 쓰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화폐와 같은 교환수단을 발행하는 일이 있다. 화폐가 널리 유통되면 화폐의 유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그렇죠. 화폐가 유통되면 화폐와 관련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고대에 화폐가 유통되지 않을 때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안 생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시대 한국에서 10억 원을 거래할 경우 10억 원의 화폐를 소지한 채 거래하는 경우는 없다. 그 10억 들고 다니면서 거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기업들은 또 100억 이상 거래도 많이 하죠. 그 100억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즉 화폐가 발행되고 유통되면 지급 결제를 돕는 일이 생긴다. 돈 들고 다니면서 거래 안 하죠. 소규모 개인적인 거래 빼고는.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는 국가에서는 한 나라의 통화를 다른 나라의 통화로 교환하는 환전을 해야 한다. 지급 결제를 돕는 일을 해야 되고, 국가 간 무역도 많잖아요. 환전도 해야 되잖아요. 환전은 뭐와 관련된 일인가요? 화폐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화폐가 사용되니까 이제 화폐와 관련된 일들이 무수히 생긴다는 거예요. 환전 역시 금융업에 속한다. 화폐가 널리 유통되면 필요한 것을 얻기 전 화폐를 우선 얻어야 한다. 현 시대는 어떤가요? 화폐를 우선 얻어야 되죠. 기업이든 개인이든 필요한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같으면 이제 작업수단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작업수단을 구매하려면 뭘 얻어야 되나요? 화폐를 얻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얻나요, 사업체는? 자기가 공급하는 물건을 통해서, 소비 대상이나 일하는 수단을 공급하겠죠. 그걸 팔아서
화폐를 얻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도 있죠. 화폐를 얻는 방법. 대출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뭐 사채를 발행하고 사채 발행 일은 또 금융업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화폐 조달과 관련된 일. 그 뒤에 얘기하겠죠. 환전 역시 금융업에 속한다. 화폐가 널리 유통되면 필요한 것을 얻기 전 화폐를 우선 얻어야 한다. 따라서 화폐 역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되니 자연히 자본이 된다. 작업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얻기 전에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게 화폐니까 화폐 역시 작업수단이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뭐라 했어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다. 규정에 해당되니까 자본이 되는 거죠. 자본은 빌려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게 되는데 그 사용료를 이자라고 부른다. 그래요. 예금자로부터 차익과 대출 업무는 화폐의 자본적 속성을 이용한 일로 화폐를 다루는 일이니 이와 같은 일 역시 금융업에 속한다. 자본이 되면 재산이 된다. 즉 재산으로서의 화폐를 보관하는 일 역시 금융업에 속하게 된다. 그렇죠. 자본 대출하는 일. 크게 두 가지 일로 분류된다고 보면 돼요. 금융업은 화폐를 다루는데 화폐를 다루는 일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화폐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일, 환전 같은 거죠. 지급결제도 없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뭔가요, 그러면? 화폐가 자본이기 때문에 또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금융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알아야 금융업 사업체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 사업 책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금융 사업체는 주로 지역 내 소규모로 존재하며 자금 대출이나 화폐 및 재산으로서의 화폐 관리를 돕는 초기 형태의 역할을 수행했다. 금융업과 금융업 사업체가 흔한 건 아니지만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거를 봐야 되겠죠. 이 시기 금융사업체는 종종 상업사업체와 구분되지 않거나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그래요. 금융업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업이 금융업을 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금융업과 상업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초기 형태의 대출업자나 환전상이 존재했다. 환전하는 이들은 주로 누군가요? 상인이잖아요. 또 주로 누가 대출 받나요? 대규모 대출은 상공인이 받는 거죠. 투자 받는 거죠. 즉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이 금융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인들이 주로 필요하니까 상인이 또 금융업을 겸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전문 금융기관이 성장할 정도로 시장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사찰이 경제적 중심지로 기능하며 곡물이나 기금속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공하는 초기 금융 역할을 수행했다. 예전에 살펴봤죠. 상업을 살펴볼 때 그래요. 상업을 누가 수행했나요? 도매상을 사찰이 수행했으면 하긴 했잖아요. 궁전이나 사찰이 사업체를 만들어서 사업체 역할을 하면서 그 사업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부서가 있었겠죠. 그 부서가 사업체겠죠. 사업체죠. 그 사업체가 상업도 맡고 금융업도 맡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가 분리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크죠. 뭐 통합되어 있었겠죠. 예전에 뭐 복잡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고대 로마에서는 은행가로 불리는 이들이 화폐와 같은 개인 재산을 관리하거나 대출 및 환전을 제공하였다. 고대 로마에서는 화폐가 또 널리 유통되었죠.
고대 로마에서는 전문 금융기관도, 전문 금융사업처도, 금융사업처도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주 드문 경우죠. 시장이 어느 정도 충분히 발전했어야지 가능한 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 시대 그런 말은 무식한 이들이나 하거나 나쁜 목적을 가진 좌파 인사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다 있는데 그 뭐 사업체 시대라고 현 시대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얘기하냐는 거예요. 고대 로마에서 은행가라고 불리는 전문 금융인이 있었으니 금융기관이 별도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고 금융업은 상업의 대체로 통합되어 있었다. 고대 로마에서 전문 금융기관이 있었다는 말은 또 달리 얘기하면 시장이 매우 어느 정도 발전해 있었다. 현 시대만큼은 아니더라도 근데 그것은 아주 그 로마에만 한정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시기 정부는 금융활동을 철저히 통제하거나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함부로 금융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 상업과 마찬가지였겠죠. 예를 들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아주 오래전이죠. 기원전 4000년 전 이렇죠. 바빌로니아 같은 국가에서는 사찰과 궁전이 금융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며 대출과 자산 관리에 대한 허가 통제를 담당했다. 상업의 금융업을 겸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저번에 상업 때 살펴봤죠. 점토판 기록에 따르면 대출업자들은 사찰이나 왕으로부터 특정 금융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그래요. 특히 대규모 대출의 경우 왕의 후원이나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활동해야 했다. 또 어떤 게 있냐? 민간에서도 금융업을 할 수는 있긴 있었는데 허가를 받아야 됐다. 그래요. 철저히 통제했다 이 말이죠. 현실은 좀 많이 자유로워졌죠. 개인들 간에도 서로 돈을 빌려받잖아요. 근데 이전에 그러한 일들은 매우 통제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고대 중국 특히 한나라 시기에는 정부가 주요 자원의 유통뿐만 아니라 자금의 흐름도 엄격히 통제했다. 상업 통제성을 저번에 시간에 살펴봤죠. 근데 그래요. 자금의 흐름, 화폐 유통이나 화폐를 대여하는 일도 통제했단 말이죠. 대출이나 환전과 관련된 활동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았다. 이처럼 고대 국가에서는 대부분 금융 활동이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다. 화폐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대출이 있었냐, 화폐 대출이 있었냐 없었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산물이 화폐를 대체한 경우도 있었죠. 금, 은, 곡물처럼. 곡물은 소비 대상으로도 쓰면서 화폐로도 쓰이기도 했죠. 조선도 그랬잖아요. 그래요. 금융사업체 종사자들의 신분은 통상 농민보다 높았지만 모든 국가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로마와 같은 대부분의 문명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농민보다 높은 신분을 누렸으며 상인이나 장인과 비슷한 지위를 누렸다. 상인이 금융업을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 상인의 분리되기 전까지는 상인과 같은 지위를 누린 거죠. 다 선명했던 거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의 지배로 인해 금융업 종사자나 상인들이 농민이나 장인보다 낮은 신분으로 평가받았다. 당연하죠. 보통의 경우 금융업 종사자와 상인은 비슷한 신분이었으나 소득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금융업 종사자 중에는 큰 자산을 얻은 이들도 있었지만 소규모 대출업자처럼 가난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장인은 기술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얻었다. 그래요. 신분이었고 금융업자들 사이에서는
사이에서는 소득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가만히 그렇게 쓰는 게 맞겠죠. 국가 한번 보면 되죠. 고등에서 보통 앞에 살펴봤죠. 사찰금융이었다. 그래요. 사찰이 정부 통제 대출, 고대 이집트 뭐 마찬가지죠. 고대 로마 초기은행도 발견되더라. 다른 건 다 큰 차이가 없겠죠. 개인 금융업자가 보이더라. 그래요. 보다 좀 자유로웠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상거래가 고대 로마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대 중국 뭐 대출업체 있고 뭐 주로 정부가 맡아서 했다. 그래요. 소규모 대출업자가 있었다. 누구였을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겠죠. 한나라 시기 실크로드 무역에 참여하는 상인들은 물품 거래뿐만 아니라 자금 중개나 환전 역할을 하며 소규모 대출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상인들이 금융업을 겸했다 했죠. 또 누구 했을까요? 또 소규모 대출. 지주는 토지를 소유한 부유한 계층으로 농민들에게 곡물, 씨앗 또는 화폐를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형태로 금융업을 수행했다. 농업 종사자가 그래요. 좀 지주죠. 지주가 또 금융업을 겸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 사실 알 수 있어요. 나쁜 짓도 많이 했죠. 고리로 빌려주고 토지 빼앗고 혹은 노예로 만들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13세기 이후 유럽에서 금융사업체는 점차 지역 통치자 귀족 그리고 상인 길드의 통제하에 발전했다. 금융사업체는 여전히 자금 중개와 그래요. 화폐 관리를 목표로 했으며 은행과 같은 전문 금융기관이 생성 발전했다. 13세기 이후에 발전한다 이 말이죠. 대출 업무를 한다 이 말이죠. 자금 중개는. 자금 중개란 말은 좀 정확하지 않죠. 예를 들어 이탈리아 피렌체와 베네치아에서 메디치 가문과 같은 금융 가문이 등장하여 대출과 환전을 통해 국제적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메디치 가문이 한 번씩 등장하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메디치 가문의 설립자인 조바니 디 비치데 메디치는 1397년경 메디치 은행을 설립했다는 거예요. 이 은행은 환전, 대출, 국제자금 거래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13세기부터 금융업과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메디치 가문은 15세기와 16세기에 피렌체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자리 잡았으며 유럽 전역에 걸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전문 금융기관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그 세력이 굉장히 컸죠. 피렌체의 지배자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 상인 길드는 자금 중개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대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필요하니까 지원했겠죠. 특이한 점은 민간 금융사업체 등장이다. 그 상업을 할 때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지급결제도 필요하고 외상거래도 필요하고 갑자기 큰 투자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 대출 업무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상인길드와 금융업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요. 고대 농업 지배자들은 통상 금융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면 민간이 대규모 금융사업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통제에서 벗어난 대규모 금융사업체가 생길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는 대상이 생긴 역사적 배경과 같다. 실상 기존 세력과 상공인들이 권력 투쟁해서 금융업자는 상공인들과 한편이 되어 기존 세력과 투쟁했다. 예를 들어 메디치 가문과 같은 금융 가문이 상공인 중심의 구엘프파를 지지하며 귀족 세력과 대립했다. 정부가 금융업을 통제했는데 상업도 통제했지만 어떻게 벗어났느냐. 저번에 얘기했죠.
그래요. 상공인들이 중심이 된 도시가 생성되면서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금융업자도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에서 벗어나게 됐다. 각주가 했죠. 61, 66에서 67. 저번 시간에 살펴봤는데 왜 볼까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넣은 거죠. 도시 생성과 농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공인들이 등장 얘기했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농업의 지배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자기들이 이제 상업과 금융업을 지배하면서 이익을 얻었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피렌체를 볼게요. 피렌체 내부에는 교황을 지지하는 상공인 중심인 구엘프파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지지하는 기벨린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상공인파와 농업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겠죠. 쟤네들 뭐냐 이러면서 갑자기 성장하니까 원래 있던 세력이 아니잖아요. 상공인들은 구엘프파에 속해 귀족 세력과 전쟁을 벌였으며 특히 1266년 앙주 가문의 샤를이 피렌체를 장악하면서 기벨린파가 축출되거나 약화되었다. 쫓아내버렸다는 거죠. 상공인 중심의 도시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어느 정도. 또한 구엘프파 내부에서도 귀족 중심의 후구엘프와 상공인 및 중산층 중심의 백구엘프 간의 충돌이 있었으나 상공인들은 경제적 자원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점차 우위를 점했다. 이러한 갈등은 종종 무력 충돌로 이어졌지만 상공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타협을 통해 권력을 강화했다. 그때 이제 금융업자는 어느 편에 쓸까요? 당연히 상공인 편에 쓰겠죠. 이익이 되니까. 그 뒤에 그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렌체도 살펴봤고 이것도 넣은 말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독립하게 됐는지. 벨기에와 네덜란드 일대에 위치한 플랑드르 지역의 도시들, 특히 겐트와 브리에는 직물산업과 무용으로 번영하며 상공인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들은 봉건귀족과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의 세금 및 규제에 반발하며 자치권을 요구했고 결국 반란으로 이어졌다. 1302년 브리해 시민들이 귀족들을 공격한 브리해 아침 사건을 시작으로 코르트 레이크에서 벌어진 황금박차 전투에서 상공인과 농민연합군이 프랑스 기사들을 격파하며 승리를 거뒀다. 이는 상공인들이 봉건 지배자들에 맞서 군사적으로 대항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53. 피렌체를 한번 보죠. 피렌체는 특정한 국가에 소속되지 않은 도시로 달리 얘기하면 도시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독립을 하니까 전투를 통해서 귀족들로부터. 피렌체의 규모로 서울과 비교하면 서울의 면적은 605제곱킬로미터이다. 근데 4~5제곱킬로미터 면적을 지닌 피렌체 중소도시 면적보다 약 120에서 150배 정도 크다. 아주 큰 도시였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현시대 도시와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겠죠. 피렌체 인구는 5만에서 10만으로 1천만 명에 이르는 서울 인구의 약 1% 수준 정도였다. 부리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예전에 설명했지만 두 종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발전한 나라를 보면 상공인들이 세력을 키워서 또 상공인 금융업자들이 세력을 키워서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귀족과 한판 붙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들은 오래 가죠. 저변이 탄탄하고. 또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한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도 좀 저런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정치인이 중심이 돼서 만든 나라. 그건 저변이 약하죠. 한국도 보면 위에서 했잖아요. 저변이 약하다 보니까. 저변이 약하다는 건 뭔가요? 발전했지만 이제
상공인들이 그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금융업자는. 그러니까 오래 가지를 못하고 타락을 하는 거예요. 중심이 돼서 나라를 만들어 버렸으면 그게 오래 가죠. 한 몇백 년이 가는데 한국은 빨리빨리 타락하는 게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 도시 생성과 농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공인들이 등장, 대규모 자금 이렇게 받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죠. 도시 생성과 함께. 금융업 종사자들이 신분 어떻게 되나요? 통상 국민보다 높겠죠. 상인이 겸했으니까 보면 되는 거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고 중국은 어땠을까요? 뭐 상인들을 전시했으니까 그 금융업 종사자들을 전시했겠죠. 근데 좀 구별해서 봐야 돼요. 금융업 종사자들이 상인만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만 적어놨죠. 좀 쳐봐야 되는데 지주들도 겸했죠. 그러니까 신분이 어떻게 따라가나요? 주업에 따라가는 거죠. 음, 지주는 사회에 해당하잖아요, 주로. 사회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융업을 견하면 처지 안 받지만 상은 처지됐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천대받겠죠. 쉽게 이야기해서 금융업이 천대받은 게 아니라 상이 천대를 받은 거죠. 상업이. 신문도 보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되죠. 한번 보면 되고. 전문 금융기관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3세기부터. 유럽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아는 뭐 똑같고 중국은 똑같잖아요. 정부 통제하에. 18세기 말 이후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성공이 빠르게 성장하며 거래되는 화폐 및 대출과 같은 자본거래 규모가 크게 성장하며 금융사업체는 새로운 경제제도와의 급속도로 발전했다. 상공이 대규모로 커지니까 거래 규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금융이 발전하죠.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분화되기 전에는 상업이 금융업을 겸했잖아요. 금융사업체는 예전에 화폐 관리와 화폐 대여를 주요 역할로 했으며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업은 독자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죠. 현 시대에서는. 금융업 종사자들의 신분은 통상 농민이나 근로자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모든 지역과 문화에서 일관되게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아까 쭉 살펴봤던 거고. 한번 보죠 뭐. 18세기 말 이후 영국, 프랑스와 같은 산업화 성도 국가에서는 금융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금융업 종사자들이 농민이나 근로자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대규모 금융사업 소유자들은 기존과 비슷한 신분으로 여겨졌다. 그렇잖아요. 현 시대 크게 성공한 성공인들은 존경받잖아요. 똑같죠. 금융업자도. 예전에는 상인이 금융업을 겸했으니까 같은 위치인 거죠. 그러나 산업화 초기 소규모 대출업자들은 여전히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낮은 신분으로 인식되기도 하다. 아직 고대의 유습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면 좀 전시받는다. 반발하는 생각과 정서가 남아있다. 반발 세력도 있고 그렇죠. 반면 중국은 뭐 그냥 보면 되죠. 똑같죠. 아까 얘기한 변화가 없었으니까. 그 은행, 증권거래소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요. 증권거래소는 상업 역할도 하고 뭐 발행할 때는 또 금융업 역할도 하고 뭐 그런 곳이죠. 영국 대형은행 본격적으로 이제 은행이 생긴다. 중국은 그냥 별 볼 일 없었다. 서구 영향을 받아서 막 19세기 정도 되면 초은행이 들어서 서는 정도였다. 2020년 돼야지 뭐 대형 막그 뒤로 이제 그래요. 대형은행이 보이는 거죠. 한국 뭐 그냥 별 볼 일 없었다. 지금 보면 이제 대형은행이 있다. 정리하면 다른 것 같다. 금융사업체는 고대부터 존재했으나 농업의 지배자들에 의해 운영되던 정부의 지배나 통제하에 있었다. 맞죠? 13세기 무렵 상공의 중심인 도시가 생성되자
금융업 종사자들과 금융사업체가 생겨나고 큰 힘을 지닌 금융가문과 집단역시 생긴다. 이 도시 생성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권력에서 농업의 지배에서 벗어난 도시가 생성된 게 이게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었던 거죠. 그러한 곳에서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던 대규모 자금 중개를 민간 금융사업체가 수행해야 된다. 그에 따라 금융업 종사자들 중에는 큰 재산을 얻는 이가 생기고 금융업 종사자들과 성공의 세력은 힘을 합치니 그 세력은 귀족 귀족 세력을 능가하게 되죠. 귀족을 능가하는 힘을 갖추게 되고 이러한 금융 세력의 성장은 3차 인류혁명의 밑거름이 된다. 그래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고 상공인과 금융업자가 성장하는데 금융업자만 보더라도 13세기부터 성장하잖아요. 상공업도 도시가 생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귀족을 능가하는 힘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는 이제 성장이 있었죠. 원래부터 존재했고 성장했는데 이제 눈에 띄게 성장이 시작한 거는 13세기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 막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시장에 의지하여 살게 되는 거죠. 사회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냥 생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진행된 것도 아니죠. 전쟁하면서 생긴 거라는 거예요. 투쟁하면서 다 확인이 되잖아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